오늘은 뜸 치료할 때 가장 효과적이면서도 안전한 적정 온도가 얼마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뜸은 경혈 위에 애용을 놓고 태워서 그 열 자극을 통해 질병을 다스리는 한의학의 대표적인 전통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뜸은 아마 아주 오래전 우연한 경험에서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어쩌다 몸에 열이 가해졌는데 아픈 게 좀 덜하네, 통증이 사라지네 하고 느낀 것이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후 몸을 따뜻하게 하는 재료로 애용, 즉 쑥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쑥은 불을 붙여도 확 타오르지 않고 은근하고 서서히 타는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쑥이 타면서 내는 서서히 전달되는 열로 경혈을 따뜻하게 데워주면 막혀있던 경락이 뚫리고 우리 몸의 기능이 튼튼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뜸을 뜻하는 한자 구에는 이미 그 원리가 담겨 있는데 옛날 한자 해설책인 설문해자를 보면 이 글자는 불로 태운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 구자를 자세히 한번 살펴보실까요? 이 글자는 불 화자 위에 노랠 구자가 놓여있는 모양이거든요. 이 구성을 해석하면 아픈 부위를 오랜 시간 동안 뜨겁게 자극한다는 뜸 치료의 핵심 의미가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쑥뜸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막시버스천 또는 줄여서 막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흥미롭게도 일본에서는 모거사라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기도 해요. 이 뜸은 아주 오래된 전통 열치료법인데요.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일본, 베트남, 티베트, 몽골 등 동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오늘 강의의 목적은 뜸의 온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것이기 때문에 뜸의 치료 효과에 대해서는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뜸은 경락을 소통시키는 역할을 하며 풍한과 같은 외사를 몰아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양기를 북돋워 의식을 회복시키는 작용이 있고 신체 기능을 활성화하고 증진시키는 효과로 인해 건강 증진 목적으로도 활용됩니다. 경혈을 데우는 초기 열원으로는 주로 나뭇가지가 사용되었지만 이후 쑥, 즉 애용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애용이 뜸에 가장 적합한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애용은 불꽃 없이 은근하게 오래 타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천천히 그리고 골고루 타면서 경혈에 부드럽고 일정한 열을 지속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이 바로 쑥이 뜸의 주재료가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쑥뜸의 온도는 애용의 크기와 밀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쉽게 말해 쑥을 꽉 뭉쳐 밀도를 높이고 크기를 크게 하면 더 높은 온도로 가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쑥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다양한 크기와 밀도로 쉽게 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치료할 경혈의 부위나 목적에 따라 쑥의 크기와 밀도를 자유롭게 조절하여 가열 온도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러한 섬세한 조절의 용이성 때문에 쑥은 뜸 치료에서 가장 적합한 열원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쑥뜸에서 애엽을 사용하는 이유가 단순한 연소 특성 때문만이 아니라 애엽의 양리학적 특성까지 고려한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애엽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독성이 거의 없어 안전하며 양리적 효능 또한 뛰어납니다. 게다가 애엽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연기는 향치료 효과를 제공하여 심신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애엽은 뜸의 재료로 선택되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애엽 속에는 시네올이나 캠퍼 같은 다양한 정유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성분은 가열에도 쉽게 파괴되지 않기 때문에 애엽을 연소시키면 연기 속으로 날아가 호흡을 통해 체내에 흡수되어 항염증 효과는 물론 항박테리아 작용과 항독소 효과까지 나타낸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쑥을 태울 때 나오는 타르처럼 보이는 갈색 물질에도 주목합니다. 이것을 해염연소 생성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이 물질이 연기로 호흡되는 것 외에도 피부를 통해 몸속으로 직접 흡수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흡수된 물질이 우리 몸속에서 생리적인 효능을 나타낸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게다가 쑥이 연소할 때 나는 향기에 의해 마음을 진정시키고 이완시켜주는 아로마 테라피 효과가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양리적 효과나 아로마 효과를 제대로 얻으려면 쑥의 약효 성분이 농축된 쑥잎 자체 애엽을 태워야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 쑥뜸에 쓰이는 재료의 내용은 쑥잎을 말려서 약효가 높은 잎 부분은 털어버리고 오직 부드러운 솜 같은 섬유질만 모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실제 쑥뜸을 뜰 때 쑥잎이 가진 양리적인 효능이나 아로마 치료 효과까지 기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애용을 쑥뜸에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불꽃을 일으키지 않고 서서히 골고루 탄다는 연소 특성에 있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은근하게 타면 가열 온도를 정확하게 조절하기 쉬워지고 또한 피부 아래쪽까지 열 자극이 도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가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쑥뜸에서 애용을 사용하는 이유는 양리적 효과보다는 연소 특성에 따른 안전하고 효율적인 열 전달에 초점을 두는 것이 더 올바른 해석입니다. 식물성 섬유는 일반적으로 열분해될 때 휘발성 가스를 방출하고 쑥과 같은 탄화물을 형성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애용은 휘발성 가스 방출이 적고 초기 연소 시 생성된 탄화물이 산소와 접촉하면서 서서히 산화되기 때문에 쑥과 유사하게 불꽃 없이 서서히 연소합니다. 또한 애엽을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정유 성분의 함량이 낮아져 애용에는 휘발성 오일이 일부만 남아있어 화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게다가 애용은 가늘고 긴 섬유가 뭉쳐진 구조로 내부 공간이 많고 밀도가 낮아 빠른 연쇄 발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무 조각이나 종이에 불을 붙이면 순간적으로 불꽃이 일어나 연속적으로 온도가 상승하기 때문에 경열에 원하는 온도로 안정적인 열자극을 주기가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애용은 서서히 은근하게 타면서 크기와 밀도를 조절하기 쉽고 경열에 원하는 정도의 열자극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탁월한 열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뜸 시술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애용을 손으로 말아 작은 원뿔 모양인 애주를 만들어 피부에 직접 올리거나 생강편 등의 경물 위에 올려 태우는 애주구이입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애용을 시가 형태의 긴 막대인 대조로 만들어 피부에서 2-3cm 떨어진 위치에서 비접촉 방식으로 가열하는 내조구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금속이나 세라믹으로 만든 통 안에 애용을 넣고 불을 붙인 뒤 통의 바닥을 피부에 접촉시켜 열을 전달하는 곤통구 방식도 있습니다. 반면 애용을 사용하지 않고 백계자, 반묘 등 자극성이 강한 약재를 피부에 부착하여 약물의 자극 강도에 따라 발포 반응을 일으키는 방법은 청구라고 부릅니다. 이 방법은 전통 뜸이 열과 물리적 자극을 이용하는 것과 달리 화학적 자극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름은 뜸과 유사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뜸 시술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애용을 이용한 뜸 시술 방법을 좀 더 자세히 나누어 보면 먼저 애주 자체를 피부에 올려 직접 뜨는 직접구가 있습니다. 직접구는 다시 피부에 상처가 남을 정도로 가열하는 유흥구와 피부에 상처를 남기지 않는 무흥구로 나뉩니다. 특히 무흥구는 유흥구보다 가열 온도를 낮게 하고 시간을 짧게 하여 피부에 화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직접구는 여전히 피부에 화상을 입힐 위험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 애주와 피부 사이의 생강, 마늘, 부자, 소금 등과 같은 매개물인 경물을 두어 피부에 전달되는 열을 완충하는 간접구가 개발되었습니다. 간접구는 경물을 거쳐 열이 피부에 간접적으로 전달되도록 하여 온도를 낮추고 화상의 위험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일부에서는 생강, 마늘, 부자 등의 양리적 효과를 기대하기도 하지만 황토나 소금처럼 양리 효과가 거의 없는 경물도 사용되는 점을 보면 간접구의 핵심 목적은 양리 효과보다는 온도 조절과 안전성 확보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접구가 개발된 이후에는 간접구보다도 온도 조절이 더 용이한 애조구가 소개되었습니다. 애조구는 애용을 시가 형태로 말아 만든 애조에 불을 붙여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면서 피부에 가까이 접근시켜
애용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복사열을 이용해 열 자극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애조군은 기본적으로 순수 애용만으로 애조를 만드는 경우와 애용에 한약을 섞어 애조를 만드는 경우로 나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애용을 통 속에 넣고 불을 붙인 뒤 그 통을 경열 위에 두어 대류열이나 전도열 등을 이용해 넓은 면적을 가열하는 온통구 방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침 시술과 결합한 온침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는 침을 놓은 후 침의 손잡이인 침병에 애용을 매달아 불을 붙이고 애용에서 발생하는 복사열로 경열을 가열하는 방식입니다. 즉, 애용을 이용한 뜸 시술은 직접구, 간접구, 애조구, 온통구, 온침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전하면서 온도 조절과 열 자극 전달 방식을 최적화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정리하면 애용을 이용한 다양한 뜸 시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애용을 원뿔 모양으로 만들어 사용하는 애주구가 있습니다. 애주구는 다시 직접구와 간접구로 나뉘는데, 직접구에는 피부에 화상의 상처를 남기는 유흥구와 상처를 남기지 않는 무흥구가 있습니다. 간접구는 애주와 피부 사이에 경물을 두어 온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는 경물에 따라 격간구, 부자구, 격염구 등으로 나뉩니다. 다음으로 애조구는 애용을 시가 형태로 만들어 불을 붙인 뒤 경열에 가까이 대어 복사열을 이용하면서 화상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온침은 침의 손잡이인 침병에 애용을 매달고 불을 붙여 애용에서 발생하는 복사열로 경열을 가열하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온통구는 기구에 애용이나 애조를 넣고 불을 붙인 뒤 통 전체를 피부에 올려 대류열, 복사열, 전도열을 이용해 넓은 부위를 가열하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애용을 이용한 뜸 시술은 직접적인 열 자극부터 간접적, 다양한 열 전달 방식을 활용한 안전한 방법까지 다양하게 발전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쑥뜸의 다양한 시술 방법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열 온도 조절이라는 관점에서 그 시대적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헌에 따르면 뜸은 침보다 먼저 사용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초기에는 뜨거운 불 옆에 눕거나 뜨겁게 달군 돌이나 모래를 이용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열 전달 온도가 매우 높았고 정교한 조절은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식물의 잎이나 줄기를 이용해서 가열하는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는 재료 자체가 가진 연소 특성을 활용하여 이전의 방식보다 훨씬 더 섬세하게 열 자극을 조절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뜸의 원리와 시술 방법이 가열 온도 관점에서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한의학 문헌을 통해 뜸 치료법이 시대별로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뜸에 대한 가장 초기 기록은 중국 춘추전 국시대의 춘추차 시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학 서적에 한정하면 한나라 시대 마왕태 한묘에서 발견된 백서가 뜸에 대한 최초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 백서가 중요한 이유는 뜸에 대한 기록은 있으나 침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뜸이 침보다 먼저 사용된 치료법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뜸이 한의학에서 가장 오래되고 근본적인 치료법 중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한의학의 중요한 저서인 황제내경 시대에 이르러 뜸은 침과 구별되는 고유한 역할을 확립하게 됩니다. 황제내경의 소문편에는 오장이 차서 질병이 생겼을 때 불, 즉 뜸을 이용하라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뜸이 가진 따뜻한 성질을 활용한 냉증 치료에 특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영추편에는 침으로 치료되지 않는 질병의 뜸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황제내경 시대에는 질병의 상태와 종류에 따라 뜸이 침과 구별되어 사용되는 고유한 치료법으로 자리 잡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라 시대의 중요한 저서인 상한잡병론에서는 뜸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나타납니다. 이 책에서는 열증금구라는 이론을 제시하며 뜸의 금기증을 최초로 기록했습니다. 뜸은 기본적으로 열을 가하는 치료법이기 때문에 몸 내부가 이미 열증 상태인 환자에게 뜸을 쓰면 질병이 악화될 수 있음을 인식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직접구 방식이 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금기증의 확립은 뜸 치료의 안전성을 높이는 중요한 발전으로 평가됩니다. 서진 시대에는 황보밀이 저술한 침구 가불경에서 혁신적인 뜸 시술법이 등장합니다. 바로 온침입니다. 온침은 침을 놓은 뒤 침의 손잡이인 침병에 애용을 매달아 불을 붙이고 애용이 연소하면서 발생하는 복사열로 경혈을 가열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침과 뜸을 동시에 시술할 수 있는 효율성 덕분에 오늘날에도 한의원에서 매우 많이 사용되는 실용적인 결합치료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같은 진나라 시대, 가롱이 저술한 주호 비급방은 뜸 치료의 안전성에 큰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이 책에서는 다양한 응급질환의 뜸을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특히 경물구의 사용을 강조합니다. 경물구는 마늘, 생강, 부자 등 특정 경물을 피부와 애주 사이에 놓아 열자극의 강도를 완충하고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현재 우리가 간접구라고 부르는 방식의 최초 기록으로 직접구보다 화상의 위험을 크게 줄이고 안전성을 높인 결정적인 발전이었습니다. 뜸 시술의 안전성은 당나라 시대에 더욱 발전합니다. 당나라 왕고의 저서 외대비요에는 애조구가 처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조구는 수글씨가 형태로 만든 막대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열원이 피부에 직접 닿지 않고 주로 복사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간접구보다 화상의 위험이 훨씬 적어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안전성 덕분에 애조구는 화상을 우려하는 서양에서도 현재까지 가장 널리 사용되는 뜸 시술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뜸 시술은 송나라 시대에 이르러 시술 면적을 넓히는 방향으로 발전합니다. 송나라 때 발간된 태평성해방에는 이통격화구, 즉 온통구가 처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구는 금속이나 세라믹 통에 쑥을 넣고 불을 붙인 뒤 그 통을 피부 위에 올려 넓은 면적을 가열하는 방식입니다. 넓은 부위를 가열할수록 온도 조절이 매우 중요한데 온통구를 사용하면 도구를 통해 온도를 안정적으로 조절하면서 넓은 부위를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같은 송나라 시대, 왕집 중의 친구자 생경에서는 뜸과 관련된 다양한 자극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서적에는 앞서 언급한 청구의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청구는 자극성이 있는 약재를 피부에 부착하여 뜸과 비슷하게 피부에 발적이나 물집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만 뜸과 달리 열자극이 아니라 약물의 화학적 자극을 이용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또한 내장 질환 치료를 위해 달군침을 사용하는 화침 방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송나라 시대는 열, 약물, 침을 이용한 다양한 자극법이 연구되고 문서화된 시기였습니다. 뜸 치료는 명나라 시대에 이르러 정점에 도달합니다. 명나라의 중요한 의서인 친구대성과 친구집송에는 다양한 질병에 대한 뜸 치료의 풍부한 임상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숙뜸이 개발되었고, 특히 다양한 크기의 애주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매우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명나라 때가 숙뜸이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기술이 집대성된 시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숙뜸의 핵심 재료인 애주는 밀도와 크기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으며 이것이 최종적인 뜸의 온도와 가열 시간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피부에 직접 시술하는 직접구에는 일반적으로 작은 애주가 사용되고 생강 등 경물을 사용하는 간접구에는 상대적으로 큰 애주가 사용됩니다. 즉, 환자의 상태와 적응증에 따라 필요 온도와 가열 시간을 정밀하게 조절하기 위해 다양한 크기의 애주가 활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나라 시대에는 애조구의 발전이 두드러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극성이 있거나 온화한 성질을 가진 한약재를 애용과 섞어 만든 내화신침이나 태열신침 등 다양한 형태의 애조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명나라 시대의 애조구가 단순히 쑥만 사용하는 수준을 넘어 약재의 효과까지 결합하여 활용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 시기에는 오목거울을 이용해 태양광을 한 곳에 모아 경혈을 가열하는 양수구가 처음 소개되었습니다. 이는 뜸을 뜰 때 반드시 쑥만 사용할 필요는 없다는 인식을 보여주며 다양한 열원을 활용한 뜸 시술 방법의 시초로 볼 수 있습니다.
쑥뜸의 핵심 재료의 내용은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되어 사용되었습니다. 우선, 쑥으로 만든 애주는 밀도와 크기를 다양하게 조절할 수 있었으며, 이는 최종적인 온도와 가열 시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구에는 작은 애주가, 간접구에는 비교적 큰 애주가 사용되는 것처럼 환자의 상태와 적응증에 따라 원하는 열 자극을 조절하기 위해 애주가 다양하게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애조를 만들 때는 순수한 애육만 사용하기도 하고 약재를 섞어 치료 효과를 높이는 방식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뜸 치료가 단순한 열 자극을 넘어서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했음을 보여줍니다. 명나라의 황금기가 지나고 청나라에 이르러 쑥뜸의 사용 양상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 시기에는 화상이나 심한 통증과 같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이전보다 사용 빈도가 줄고 발전이 다소 정체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나라 때는 쑥뜸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처음 시작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는 쑥뜸이 단순한 경험적 치료를 넘어 현대적인 과학적 검증의 토대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이용한 뜸 시술의 발전 과정은 모두 안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돌이나 나무와 같은 재료를 이용해 거칠게 열을 가하다가 연소 특성이 우수한 애용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쑥을 이용한 초기 방식인 직접구에서 출발하여 화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애주 밑에 매개물을 두는 간접구로 발전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피부에 직접 열원을 대지 않고 복사열을 이용하는 애조구가 사용되었고 최종적으로 넓은 면적을 안전하게 가열하고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한 온통구가 개발되었습니다. 한편 온침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개발되어 침과 뜸을 동시에 시술할 수 있는 효율성을 제공했으며 열이 아닌 화학적 자극으로 경혈을 발적시키는 청구요법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제 우리는 뜸 시술의 발전 과정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뜸의 고유한 특성과 우리가 조절하려 했던 적정 온도가 과연 몇 도였는지 그 핵심 요소를 살펴보겠습니다. 뜸의 온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열이 전달되는 방식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전도는 물체가 서로 직접 접촉하여 열이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프라이팬에 고기를 굽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대류는 액체나 기체의 흐름을 통해 열이 전달되는 방식으로 요즘 많이 사용하는 에어프라이어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셋째, 복사는 전자기파 형태로 열이 전달되는 것으로 원적외선 불판을 이용해 고기를 굽는 것처럼 중간 매개체 없이 열을 받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환열은 다른 형태의 에너지가 체내에서 열에너지로 변환되어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자레인지에서 음식이 데워지는 원리와 유사합니다. 주목할 점은 열이 전달되는 방식에 따라 화상의 위험 정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화상의 위험이 높은 방식은 뜨거운 물체가 피부에 직접 닿는 전도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뜨거운 기체나 액체를 매개로 하는 대류 방식이 위험도가 높습니다. 반면 전자기파 형태로 열이 전달되는 복사열은 화상의 위험이 가장 낮습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 때문에 뜸 시술의 역사는 화상 위험이 높은 직접 접촉 방식에서 벗어나 복사열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점차 발전해 온 것입니다. 이제 뜸의 다양한 시술 방법이 열 전달 방식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직접구와 간접구는 애주이나 경물을 통해 피부에 직접 접촉하여 열을 전달하는 전도열 방식을 사용합니다. 간접구는 경물을 깔아 열 전달을 일부 줄이지만 여전히 전도열이 주된 방식입니다. 반면 애조구와 온침은 전도열에 비해 화상의 위험이 훨씬 적은 복사열을 주로 활용합니다. 일부 대류열도 존재하지만 핵심은 비접촉 복사열을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온통구는 기구 속에 쑥을 넣고 열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뜨거운 공기를 이용한 대류열을 사용하며 일부 복사열도 함께 포함됩니다. 한의학의 대표적인 치료법으로는 침, 뜸, 한약이 있습니다.
그중 특히 뜸은 침과는 다른 고유의 치료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한의학의 고전 황제내경에서는 침으로 효과가 없으면 뜸을 뜨라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후대의 의서인 의학인문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언급합니다. 이는 뜸이 단순한 보조수단이 아니라 침과는 다른 메커니즘으로 몸을 치료하는 독립적인 치료법임을 보여줍니다. 한의학 고전 황제내경에서는 치료법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먼저, 한약은 몸속으로 작용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내치 방법입니다. 반면, 침과 뜸은 몸 바깥에 자극을 주어 질병을 다스리는 외치 방법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외치란 신체 표면에 자극을 가해 생리적 반응을 유도하고 그 반응을 통해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뜸은 단순히 아픈 부위에 열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자극을 통해 몸의 내부 기능을 조절하는 생리학적 치료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신체 표면에 자극을 주어 질병을 치료하는 외치 방법에는 대표적으로 침, 뜸, 청구요법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공통적으로 인체 조직에 일부러 가벼운 손상을 주는 침해성 자극을 이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침은 바늘을 이용한 기계적 자극을, 뜸은 강한 열을 이용한 온열 자극을, 청구요법은 자극성 약재를 이용한 화학적 자극을 사용합니다. 즉, 한의학의 외치 방법은 자극의 성질에 따라 기계적, 온열적, 화학적 침해성 자극으로 체계적으로 분류되어 활용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침이나 뜸과 같은 외치 방법이 조직을 손상시킬 정도의 침해성 자극을 이용할까요? 그 이유는 이러한 침해성 자극이 조직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방어 및 치유 기전이 즉각적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즉, 외치 방법은 작은 손상을 의도적으로 가함으로써 우리 몸의 자연 치유 능력과 생리적 방어 기전을 강력하게 자극하고 활용하는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침해성 자극은 피부, 근육, 관절 등 다양한 조직에 존재하는 침해성 수용기를 활성화시킵니다. 자극이 수용되면 그 신호는 A 델타 파이바와 C 파이바를 통해 척수를 거쳐 뇌로 전달됩니다. 즉, 침이나 뜸과 같은 외치 자극은 우리 몸에 빠르고 근본적인 방어 시스템을 통해 중추신경계에 전달되며 이를 통해 강력한 생리적 반응을 유발하게 됩니다. 뇌로 전달된 침해성 자극 신호는 우리 몸에서 위협 신호로 인식되어 자율신경계를 즉각적으로 활성화시킵니다. 이때 나타나는 반응은 생존을 위한 원시적 반응인 싸우거나 도망가는 반응하는 파잇 오어 플라잇 리스판스로 심박수가 증가하고 전신 혈류량이 늘어나며 호흡도 빨라집니다. 즉, 침이나 뜸 자극은 단순히 국소적인 효과에 머무르지 않고 전신의 생존 시스템을 동원하여 질병에 대응하고 손상된 조직의 치유를 위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침해성 자극을 인지하면 우리 몸은 즉시 자율신경계를 활성화하여 싸우거나 도망가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반응은 단순히 심박수 증가나 호흡 가속과 같은 국소적 변화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신에서 위험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다양한 방어 및 생리적 반응이 동시에 일어나며 이를 통해 뜸을 뜨거나 침과 같은 외치 자극이 우리 몸의 근본적인 생존 기전을 동원하여 질병을 극복하고 조직을 보호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침해성 자극에 대한 반응에는 회피 반사나 감정적 반응도 포함되지만 치료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반응은 염증 반응입니다. 염증 반응 동안 나타나는 통증은 우리 몸이 추가 손상을 방지하도록 유도하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과정이 손상된 조직의 치유를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즉, 침이나 뜸과 같은 외치요법은 미세한 조직 손상을 유발하여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이를 통해 손상된 조직의 회복과 재생을 촉진함으로써 질병을 치료하는 기능을 수행합니다. 우리 몸의 표면에는 다양한 자극에 반응하는 특수한 수용기들이 존재하며 이를 TRP 채널이라고 합니다. 이 수용체들은 한의학 외치요법이 어떤 자극을 활용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청구요법과 같은 화학적 자극은 TRPV1과 TRPA1 수용체를 활성화하고 침요법과 같은 기계적 자극은 TRPA1과 TRPV4가 반응합니다.
특히 뜸 치료에서 나타나는 뜨거운 자극은 TRPV1부터 TRPV4까지 4종류의 수용기를 모두 활성화하며 반대로 차가운 자극은 TRPM8과 TRPA1이 반응합니다. 이처럼 한의학 외치요법은 인체에 존재하는 특정 수용기를 체계적으로 타겟팅하여 생리적 반응을 유도하도록 설계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뜨거운 자극에 반응하는 TRPV1부터 TRPV4까지 4가지 TRP 수용기의 활성 온도를 살펴보면 각 수용기가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함을 알 수 있습니다. TRPV3와 TRPV4는 27도씨에서 39도씨 사이의 따뜻한 온도에서 활성화되며 비교적 온화한 열을 감지합니다. 반면 TRPV1은 43도씨에서 TRPV2는 52도씨에서 활성화되어 조직에 실제 손상을 줄 수 있는 치매성 열자극을 감지합니다. 따라서 쑥뜸과 같이 치매성 온열 자극을 사용하는 치료에서는 주로 TRPV1과 TRPV2 수용기를 자극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뜨거운 자극에 반응하는 TRP 수용기들은 우리가 느끼는 감각의 강도에 따라 명확히 구분됩니다. TRPV3와 TRPV4는 편안한 따뜻함을 느끼게 하는 수용기로 온화한 열에 반응합니다. 그러나 온도가 더 높아 TRPV1이 활성화되면 처음으로 뜨거운 통증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어서 TRPV2가 활성화되면 타는 듯한 심한 통증, 즉 매우 예리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따라서 뜸 시술에서는 이러한 통증 수용기인 TRPV1과 TRPV2가 활성화되는 온도를 정교하게 조절하는 것이 치료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체의 열 수용기들은 17도씨에서 52도씨까지 각기 다른 온도 범위에서 활성화되며 이를 통해 다양한 감각을 정밀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온도별 활성화, 특성은 치료 목표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냉각 치료에서는 17도씨 이하로 온도를 낮춰 TRPA1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며 이를 통해 냉각 통증을 유도하고 치료적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반면 뜸 치료에서는 52도씨까지 올라가는 열로 TRPV2 수용체를 활성화하여 타는 듯한 강한 통증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한의학의 외치 치료는 단순히 뜨겁거나 차갑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수용기를 정밀하게 자극할 수 있는 온도로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며 쑥뜸은 이러한 원리에 따라 최고 온도 52도씨 근처의 치매성 열자극을 지향하는 치료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뜸 치료의 주요 표적인 TRPV1과 TRPV2 수용기는 활성화되는 온도뿐만 아니라 반응하는 자극의 종류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TRPV1은 43도씨 이상의 일반적인 뜨거움, 산성 환경, 그리고 아난다마이드와 같은 생리적 물질에 반응하며 특히 고추의 캡사이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영어권에서 매운 음식을 먹고 하트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생리학적으로도 타당합니다. 반면 TRPV2는 캡사이신에는 반응하지 않으며 52도씨 이상의 예리하고 강한 통증을 유발하는 열자극에만 활성화됩니다. 또한 TRPV2는 기계적 자극에도 반응할 수 있어 뜸과 같은 열자극과 침과 같은 기계적 자극을 모두 인지할 수 있는 중요한 수용기임을 알 수 있습니다. TRPV1과 TRPV2가 활성화되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통증의 질과 전달 속도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TRPV1은 43도씨에서 활성화되며 신호가 느린 C 파이버를 통해 전달되기 때문에 서서히 뜨거워지는 통증으로 느껴집니다. 반면 TRPV2는 52도씨 이상의 강한 열 자극에만 반응하며 신호가 빠른 A델타 파이버를 통해 전달되므로 갑작스럽고 예리하며 날카로운 통증으로 인지됩니다. 이러한 통증의 변화는 어떤 수용기가 활성화되었는지를 직접적으로 알려줍니다. 즉, 뜸 시술 중 뜨거움이 점점 강해지다가 갑자기 날카로운 따끔한 통증이 느껴진다면 이는 TRPV2가 활성화되어 뜸 치료가 목표로 하는 최고 수준의 치매성, 열자극에 도달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자극에 반응하는 핵심 수용체인 TRPV1과 TRPV2는 분포 위치와 활성화 방식, 그리고 유도하는 생리적 반응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TRPV1은 주로 C파이버 감각신경과 통각수용기에 존재하며 세포 표면에 위치하고 있어 43도씨 이상의 열 자극에 즉시 반응합니다. 이 수용체는 따뜻함과 서서히 느껴지는 통증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여 뜸을 뜨는 초기 온열 자극에서 활성화됩니다. 반면 TRPV2는 A델타 파이버를 포함한 감각신경뿐만 아니라 심장, 근육, 면역세포 등 심부 조직에 넓게 분포합니다. 평상시에는 세포 내부의 소포체 등에 저장되어 있다가 52도씨 이상의 강한 열 자극을 받으면 세포막으로 이동하며 활성화됩니다. TRPV2의 활성화는 단순한 통증 감지에 그치지 않고 세포의 성장과 이동을 유도하여 손상된 조직의 회복과 재생을 촉진하며 대식세포와 같은 면역세포를 활성화하여 염증 반응과 면역 기능 조절에도 관여합니다. 따라서 쑥뜸 치료에서는 단순히 따뜻함을 느끼는 정도를 넘어 43도씨 이상의 열로 TRPV1을 활성화시키고 52도씨 근처의 강한 자극으로 TRPV2를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피부 감각을 넘어 세포 수준의 재생과 면역 기능 활성화까지 유도하여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핵심 전략이 됩니다. 뜸의 치료 효과는 온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 몸에는 열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는데 43도씨 정도의 따뜻한 온도에서는 TRPV1만 활성화됩니다. 하지만 온도가 52도씨에 도달하면 TRPV2까지 함께 활성화되는데 이 TRPV2가 켜져야 세포의 성장과 이동이 촉진되고 면역 기능도 강력하게 활성화됩니다. 따라서 쑥뜸 치료의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단순히 따뜻함을 느끼는 수준을 넘어서 52도씨 근처의 온도로 경혈을 가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욕물의 온도에 따라 피부가 느끼는 자극은 달라집니다. 온탕은 38에서 40도씨 정도로 체온보다 약간 높아 피부에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을 주며 휴식을 돕습니다. 반면 열탕은 42에서 45도씨 정도로 피부가 뜨거움을 느끼고 약간 따끔거리는 자극이 나타납니다. 이 온도에서는 피부의 통각수용기 TRPV1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단순한 따뜻함을 넘어 세포와 신경에 일정한 자극을 주는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온도는 여전히 세포의 깊은 생리적 변화를 유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통증 치료에 사용되는 핫팩은 40에서 45도씨 정도로 열탕과 비슷한 온도 범위를 가집니다. 이 온도에서는 우리 몸의 열감지 센서인 TRPV1이 활성화되어 따뜻한 감각과 표면적인 통증 완화 효과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TRPV2가 활성화되는 52도씨에는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세포 성장, 이동 촉진, 면역 기능 활성화와 같은 근본적인 치료 효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뜸은 애주의 크기와 밀도에 따라 온도가 달라지지만 일반적으로 뜸 내부 온도는 480에서 620도씨에 이르며 피부와 직접 닿는 애주 표면 온도는 55에서 100도씨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온도는 TRPV2 수용체를 활성화하는 기준인 52도씨를 넘어서므로 뜸 치료는 TRPV1과 TRPV2를 동시에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 핫팩과 비교했을 때 뜸의 치료 효과가 뛰어난 핵심 이유입니다. 핫팩은 40에서 45도씨로 TRPV1만 자극하여 표면적인 통증 완화에 그치지만 뜸은 TRPV2까지 활성화시켜 세포 성장 촉진, 면역 기능 활성화, 조직 회복 등 근본적이고 신부적인 치료 효과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높은 온도로 인해 화상 위험이 있으므로 뜸 치료에서는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면서 피부 손상을 막기 위해 열 자극 시간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즉, 낮은 온도로 시간을 길게 가져가는 핫팩과 달리 뜸은 52도씨 이상의 높은 온도로 빠르게 TRPV2를 활성화시키고 자극 시간을 짧게 제한하여 효과와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뜸 치료에서 가장 주의할 부작용은 화상입니다. 화상은 가열 온도, 가열 시간, 접촉 면적 세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므로 이를 정확히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화상의 위험은 가열 온도와 시간의 명확한 반비례 관계를 보여줍니다. 온도에 따른 화상 발생 위험을 보면
43도씨, 47도씨 정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라도 장시간 피부에 접촉되면 조직 손상이 누적되어 저온 화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50도씨를 넘는 온도에서는 화상이 발생하는 시간이 짧아지고 56도씨 이상의 고온에서는 피부 손상 속도가 급격히 빨라져 수초 내에 화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가열 시간과 화상 위험을 살펴보면 온도에 따라 화상이 발생하는 시간은 크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44도씨에서는 약 6시간 정도 피부가 노출되어야 화상이 생기지만 48도씨에서는 약 5분, 51도씨에서는 2분 이내, 60도씨에서는 몇 초 안에도 화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TRPV1을 활성화하는 43도씨 정도의 온도에서는 장시간 가열에도 화상 위험이 비교적 낮지만 TRPV2를 활성화하는 52도씨 정도의 고온에서는 10초 미만의 자극으로도 화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통각 수용기 반응과 연결해서 보면 TRPV1이 활성화되는 43도씨 수준의 온도는 비교적 오랜 시간인 약 1시간 이상 가열에도 화상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러나 TRPV2가 반응하기 시작하는 52도씨 정도의 고온에서는 10초 미만의 짧은 자극만으로도 화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온도가 몇 도만 올라가도 조직이 견딜 수 있는 시간이 급격히 짧아지기 때문에 열자극을 활용한 치료나 실험에서는 온도뿐 아니라 노출 시간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상 위험은 열이 닿는 면적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면적이 넓으면 화상의 위험이 높고 면적이 작으면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이 때문에 화상 위험이 낮은 온도에서는 넓은 면적을 가열할 수 있으며 핫팩은 낮은 온도에서 넓은 면적을 오랜 시간 가열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합니다. 반면 뜸은 화상을 일으킬 수 있는 높은 온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열 면적을 최소화하고 48도씨에서 52도씨 사이의 온도로 수초 이내만 가열하는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화상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최적의 치료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간접구는 보통 45에서 50도씨 정도의 비교적 낮은 온도를 사용하므로 화상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 온도 범위에서는 피부가 견딜 수 있는 시간이 길어 5에서 10분 정도 지속적으로 가열해도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간접구는 가열 면적이 매우 작기 때문에 같은 온도에서도 화상 위험이 더욱 낮아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낮은 온도와 작은 면적 덕분에 간접구는 안전하면서도 충분한 온열 자극을 제공할 수 있는 시술 방법으로 널리 활용됩니다. 반면 직접구는 60에서 80도씨에 이르는 매우 높은 온도를 사용합니다. 비록 가열 면적은 작지만 이 온도는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는 마지막 임계 온도인 약 52도씨를 훨씬 초과합니다. 따라서 직접구는 강력한 치료 자극과 높은 효과를 제공할 수 있지만 동시에 화상 위험도 매우 높다는 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직접구는 높은 효과와 높은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술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핫팩과 뜸을 온도, 면적, 가열 시간 측면에서 비교해보면 차이가 명확합니다. 핫팩은 접촉 면적이 넓고 가열 시간이 약 20분으로 길어 피부가 견딜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핫팩은 주로 TRPV1 수용체만 활성화하는 온열 자극을 제공합니다. 반면 뜸은 훨씬 높은 온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넓은 면적을 오래 가열하면 화상이 발생할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뜸은 접촉 면적을 작게 하고 가열 시간을 매우 짧게 유지합니다. 이러한 높은 온도로 인해 뜸은 TRPV1뿐 아니라 TRPV2까지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짧고 강한 고온 자극을 제공하는 뜸과 길고 부드러운 저온 자극을 제공하는 핫팩은 서로 다른 생리적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TRPV2는 일반적으로 52도씨 이상의 자극에서 활성화되지만 실제 임상 상황에서는 피부가 느끼는 온도가 그대로 52도씨에 도달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열적 평형 현상 때문인데 뜨거운 물체가 피부에 닿으면 피부는 뜨거워지고 물체는 식으면서 두 온도가 서로 가까워집니다. 예를 들어 직경 1cm 정도의 작은 철제 물체가 52도 쓸 때 피부에 접촉하면
피부가 실제로 느끼는 온도는 약 48에서 50도씨 정도가 됩니다. 이는 250도씨로 달군 프라이팬에 차가운 소고기를 올렸을 때 프라이팬 온도가 순간적으로 떨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따라서 임상에서는 TRPV2가 활성화되는 이론적 기준 온도보다 실제 피부 온도가 중요하며, 이 실제 온도는 대략 48에서 50도씨 범위에서 형성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52도씨 정도의 물체를 피부에 접촉할 때는 단순한 온도뿐 아니라 접촉 시간과 면적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온도는 피부가 견딜 수 있는 한계에 가까우므로 1초 이상 접촉하는 순간부터 주의가 필요하며, 수십 초 이상 지속되면 화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52도씨의 금속이 피부에 닿으면 열평형 때문에 피부 온도는 약 48에서 50도씨 정도로 형성됩니다. 이 정도 온도는 TRPV1과 TRPV2를 활성화하여 치료적 생리 반응을 일으키는 데 충분하지만, 장시간 노출되면 화상의 위험이 있는 범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뜸 시술에서는 52도씨 정도의 비교적 높은 온도를 사용하면서도 피부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접촉 시간을 수초 이내로 매우 짧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통해 뜸은 짧고 강한 고온 자극으로 TRPV1과 TRPV2를 동시에 자극하여 깊은 치료 효과를 얻으면서도 화상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한 시술 방법이 됩니다. 치매 진통 기전을 설명할 때 흔히 게이트 컨트롤 시리와 함께 자주 언급되는 것이 바로 DNIC, 디퓨스 낙셔스 이니버토리 컨트롤즈, 즉 확산성 유해 자극 억제 조절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강한 치매성 자극이 주어졌을 때 몸의 다른 부위에서 느끼는 통증이 동시에 억제되는 현상을 설명합니다. 쉽게 말해 매우 강한 자극이 한 곳에 가해지면 중추신경계가 그 자극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느라 다른 통증 신호를 억제해버리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비유로는 과거 황소를 거세하거나 말발굽을 붙일 때 소나 말의 코에 뚜레를 세게 잡아당겨 강한 자극을 주면 다른 부위에서 느껴야 할 고통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DNIC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강한 자극이 필요한데, 체성 감각 연구에서 알려진 치매성 열 자극의 기준은 약 48.2도씨 이상입니다. 즉, 피부 온도가 약 48.2도씨를 넘어서면 DNIC가 작동하기 시작하며 이로 인해 통증 억제가 나타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뜸 치료에서 사용되는 실제 피부가 느끼는 온도 48에서 50도씨 범위의 고온 자극은 단순히 TRPV1, TRPV2를 활성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DNIC를 통해 강력한 진통 효과를 유발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생리적 기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뜸 치료에서 가장 효과적인 목표 온도는 약 52도씨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온도로 가열하면 열평형 현상 때문에 실제 피부가 느끼는 온도는 약 48에서 50도씨 범위로 형성되며, 이 범위에서 TRPV1, TRPV2 활성화와 DNIC 작동을 모두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52도씨는 화상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영역이므로 가열 시간은 반드시 수초 미만으로 매우 짧게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가열 면적 역시 가능한 한 작게 설정하는 것이 안전성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뜸 치료는 작은 면적에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약 52도씨의 고온 자극을 가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면서 안전한 시술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온도를 정확하게 조절하기 어렵다는 점으로 이로 인해 화상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또한 쑥이 연소하면서 남는 타르 성분 때문에 피부 자극, 알레르기, 색소 침착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쑥이 탈 때 생기는 연기도 문제입니다. 일부 환자는 호흡기 자극을 경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냄새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쑥뜸 특유의 냄새가 옷이나 진료실 커튼 등에 배는 것도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쑥뜸은 보통 3장 7장 정도를 연속적으로 시술하는데, 이를 위해 의료인은 10에서 20분 동안 환자 곁에서 연소가 끝날 때마다 새 쑥을 갈아주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쑥뜸은 효과가 뛰어나지만 온도 조절의 어려움, 화상 위험, 연기와 냄새,
그리고 시술 번거로움과 같은 단점이 동시에 존재하는 시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애용을 이용한 전통 쑥뜸의 단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와 반도체 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형태의 뜸이 개발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이 K1 뜸입니다. 이 기기는 전통 쑥뜸과 달리 화상의 위험이 없고 쑥으로 인한 피부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연기와 냄새가 전혀 생기지 않아 호흡기 자극이나 냄새 배임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전통 쑥뜸의 치료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안전성과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킨 현대적 치료 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K1 뜸은 4가지 온도 설정이 가능하며 사용자는 45도씨, 47도씨, 49도씨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설정된 온도는 실제 피부가 느끼는 온도에 해당하며 예를 들어 49도씨로 설정하면 피부가 실제로 49도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전통 쑥뜸에서 약 52도씨로 가열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내어 TRPV2를 활성화하고 환자가 따끔한 통증을 느낄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사막이나 티눈 등 조직을 선택적으로 화상시켜 제거해야 할 경우에는 사용자 모드에서 최대 57도씨까지 온도를 설정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1 뜸은 연속 시구 기능을 지원합니다. 설정만 해두면 한 장부터 최대 100장까지 추가 조작 없이 자동으로 연속 시구가 가능하여 시술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정리하면 K1 뜸은 정확한 온도 조절, 안전성, 자동 연속 시구라는 장점을 모두 갖춘 현대적 뜸 시술 기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K1 뜸에서 한 장을 시술할 때 가열 시간과 냉각 시간을 합쳐 약 3분이 소요됩니다. 이는 가열 후 충분히 냉각될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열이 누적되어 화상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설계입니다. 만약 짧은 시간 내에 다시 가열하게 되면 치료 효과는 높일 수 있지만 열이 누적되고 장수가 증가함에 따라 조직이 저온 화상을 입는 것과 유사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분한 냉각 후 다시 가열하는 과정은 뜸 시술에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TRPV1과 TRPV2를 모두 활성화할 수 있는 고온 자극을 주면서도 화상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확한 온도 조절, 자극 시간, 접촉 면적을 과학적으로 설계한 매우 혁신적인 온도 조절 뜸 치료기인 K1 뜸이 개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